원효를 문헌학만 하다가 이렇게 현대 학자들의 시각을 가지고 원효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 보니까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배울 점도 많았던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방식을 자유롭게 하되 먼저 제가 그 각 발표자들한테 질문을 한두 개 하는 걸로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25분밖에 없어가지고요. 빨리, 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발제해 주신 이정훈 선생님 너무 이게 여기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배우는 입장에서 일단은 그 처음에 마실 때 존재하고 인간 간의 관계를 이제 하이데거하고 하르트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를 향해 나아가든가, 존재를 인간에게 드러낸다든가, 이제 그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요. 이제 아까 하이데거가 아까 김영렬 교수님이 앞부분은 유식으로 하고 뒷부분은 화음으로 했다고 하시면서 존재하고 인간이 맞물린 동근원적인 세계를 이제 하이데거는 이제 추구했다. 그래서 약간 유식에서 이렇게 유심적으로 생각하는 구도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식론적인 질문이고 하나는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하나 존재론적인 질문은 뭐냐면 이제 원효의 유식적인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후설이나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사유를 이제 상응시킬 때 아까 발표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전통의 존재론적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한쪽은 저희 유식 쪽이나 이제 그쪽은 무자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하이데거나 후설은 의미 본질을 어떻게 결국은 사태 그 자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거, 출발점도 다르고 궁극적 실제로 상정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제 그런 거를 저희 불교 연구자들이 좀 알았을 때 서양 철학에서 그 사태 그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하고 유식에서 우리가 말할 때 결국은 증여실상이라고 말하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는 방식이 결국은 아르야식하고 결국 진여와의 관계를 어떻게 확인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지론, 섬론도 나뉘고 원효도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비교 철학 연구를 하실 때 직관적 유사성이나 변별적 차이나 종합의 3단계를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원효하고 이제 서양 철학의 대화를 넘어서 아까 다양체, 이제 별자리로 비유하셨는데 그 철학적 구도를 구성한다면 어떤 새로운 범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평생 이제 서양 철학하고 이제 비교 철학 공부하신 학자로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까 잠깐 누가 질문도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가지 질문 먼저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김원명 교수님께는 아까 이제 뇌허의 원효 인식이 근대 불교학과 이제 수행을 이제 동시에 이제 지향했다는 점에서 이제 이제 오늘날 불교학 연구자들한테 주는 실천적 함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 과정에서 현대 한국적인 그런 시각에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분이 이제 원효의 그런 근본적인 사상을 천 개념을 가지고 왔으면서 한국적인 사상, 거기에 그런 발을 담그고 계셨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예전에 김원문 교수님 발표하신 논문도 있으시잖아요. 몇 가지. 근데 그거랑 연관해서 하나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저기가 뇌어의 원효 해석을 일본 유학 경험하고 연결시킬 때 뇌어의 사상적 독창성이나 일본 불교학의 영향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조금. 근데 질문하시다가 25분 다 지나가요. 그래요? 그럴까요? 하나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만요. 너무 기세요. 알겠습니다. 저 얘기하다가 예. 잠깐 딴 생각하다 그래서 뭔 질문해야 되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만. 특별한 또 하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박서연 선생님 질문. 아니, 우선 답을 먼저 하고. 예, 우선 예. 그거 뭐야. 그 이정훈 선생님 먼저 답을 하시겠습니다. 너무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책 한 권 분량이에요.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잘 들었고요. 선생님 질문이 워낙 근본적이고 그러니까 거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거는 거의 능력
답변과 아주 추상적이고 초보적인 몇 마디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질문은 개체성, 그 개별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디비주얼리티라는 거.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개체성의 자성을 이제, 일단은 부정하는 입장이죠. 물론 무조건 뭐하러 가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일단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개체성을 비판하는 입장이고, 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하는 입장인데, 개체성에 집착을 하면은 불교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이제 그런 번뇌에 빠지게 되는 건데, 만약에 또 개체성을 부정을 해버리면 한 인간의 정체성이나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게 또 다 포괄돼 버리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결국에는 그런 개체성이 가지고 있는 그 개체성을 실체하지 않으면서도 그 개체성이라는 것을 함부로 또 그렇게 부정할 수도 없다는 그 두 가지 요청을 화해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 됐습니다만 답변이고, 두 번째는 그 한국 철학사에서 한국 철학자들이 집요하게 붙들고서 실험한 문제가 뭔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 유학자들도 그렇고 불교는 말하고 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한국 철학의 아주 중요한 화두인 것 같고, 그래서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의 그런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굉장히 유물론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뭐 이제 기억이 많이 연구되다 보니까 인간의 추상적 사고조차도 뇌과학으로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등장하고 있죠. 한쪽 극에서는. 근데 이 동양 쪽은 특히 한국 쪽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정신형이상이라는 말을 써봤는데, 그런 우리의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굉장히 높은 이상을 부여하고 거기에 형이상학적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고가 또 하나의 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쪽 극에 서서 과연 그 인간을 아주 이런 구체적인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과학적 연구들도 존중을 하되, 그걸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신현상학을 구축을 해가지고 윤리나 이런 종교나 그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시대 화두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쳤습니다. 참, 불교는 경험론적 입장이 강한데 경험론하고 합리론도 조화시키고, 요즘은 분석 철학하고 우리가 보통 유럽 철학하고도 컨버전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점에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상 교수님 간략. 그 간략하게 대답할 질문이 아니셨는데, 한국 철학의 이제 특징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요새는 이제 오구라기조의 조선 사상사에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성환 선생님이 오구라기조 책을 이제 번역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BTS인가? BTS 음악이 이제 세계적인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애니메이션 나온 것도 세계적인 그런 인기를 끄는데, 이제 데몬 헌터스 이제 특징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어느 한 장르로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 장르들이 함께 들어와서 그 장르들을 전부 포괄하는 방식으로 음악도 만들고 이제 애니메이션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원효는 보면은 이제 화쟁을 얘기할 때 보면은 어느 종파에 이제 구애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철학을 또 전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채치원이 그 당시에 원효 시대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풍류를 얘기할 때 풍류가 포함 삼교인데 그 삼교 자체가 유불도지 않습니까? 근데 풍류는 성격이 뭐냐 그러면 정체성이 없잖아요. 바람 같은 거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다 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화쟁하고도 사실은 상당히 연결이 있죠. 보면은 물론 이제 화쟁은 기본적으로는 불의, 부처님의 뜻이라는 그거를 상정을 해요. 근데 그게 부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그게 사실은 이제 공하잖아요, 사실은. 진열이라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 스스로 실체가 없어요. 근데 풍류는 또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효를 이해할 때에 사실은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불교적으로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쪽에 오면 이제 불교적으로만 해석을 자꾸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잘 안 맞는다고도 볼 수 있고 조화를 또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지평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 관련해서 물었는데요. 그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네. 그 정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교적 시야에서 더 한국의 공동체적인 시야로 그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좋은 논문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 철학적 입장에서 더 생각해보기 많았던 글이었고요. 일단 박사연 선생님께 질문은 하나만 하라고 그랬죠. 사람은 그럼 간단하게 그걸로 쉬운 걸로 쉬운 걸로. 효성이 제시한 원효 해석을 오늘날 불교적 통합담론, 예를 들어 종교 간 대화라든가 남북 문제랑 연결할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종교 간 담, 아니, 질문이 좀 시원찮으면 안 해도 돼요. 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종교 간 담론, 그런 그 종교 간의 어떤 그 소통, 이런 거는, 조명기의 시각에서. 예, 예, 예. 그 조명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통화로는 어느 분야든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화쟁 사상이, 원효 스님 화쟁 사상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끌어들일 수 있듯이, 통화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처님의 입장에서 중생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의 측면에서 개별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부분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그 행복과 안락을 원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효성 조명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통화론 역시 그런 것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질문하려고 그랬던 거는요, 교학적 해석이 화엄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건 다음에 시간이 없으다. 세 번째로, 누구시죠? 이동욱 선생님은, 어쨌든, 성병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눈뜬 사람이라는 개념이요. 현실적 정치 문제, 아까 남북 문제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떤 적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불교 철학의 비유적인 언어로만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 눈뜬 사람이 정말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엄격한 해석, 과감한 해석 뭐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어렵다죠. 예, 질문이 어려워요. 잘 이해도 못하겠고. 근데 왜냐면, 일단, 박성배 선생님은 남북 통일이라든가 화쟁에 있어서 눈뜬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눈뜬 사람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부처님이라든가, 견성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류로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논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높은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다른 담론을 빌려서라도 보편적인 담론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사이드의 논의를 좀 빌려와서 논의를 조금 우리가 교학 수준에서 논의해보자. 교학 수준에서 우리가 열린 관점을 갖는다거나 균형 감각을 갖는 정도로 우리가 눈뜬 사람을 이해할 때 박성배 선생님 의논하고 상관없이 박성배 선생님의 논의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상상을 하고 논의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정도인데. 네, 감사합니다.
고영석 교수님 아까 동체 대비신 굉장히 잘 들었고요. 이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저기 78쪽에 쓰셨던 게 억지로 함이 없는 마음이 금강산매의 마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기영 선생님이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 그 심리적 상태로 이제 금강산매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심리적 상태로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교수님께서는 일심과 연결되는 선정의 경지 이렇게 보시는 건지 다시 말해서 이제 무의무작적인 그런 심의 경지로 수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가능한 경지를 됐을 때 동체 대비 심이 가능한 걸로 보시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연수의 글에도 나오지만, 사심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심이 없다는 것 하면서 이게 경계, 그러니까, 나와 대상이 이게 나눠짐이 없는, 대상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동체대비가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면, 그렇죠. 한쪽에서 A, B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주객, 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주객 미분이라는 것까지는 가기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상에서의 주체와 대상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사심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있고, 여러 정부에서 말하지만, 뭔가, 이렇게 개별, 분별, 나라는 게 결국 연기된 나인데, 자꾸 연기를 떠난 나를 자꾸 상정하게 되면 이제 사심이 생기는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선정에 이르러서 체득이 되어야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뭐 불교식으로, 까지 이병호 선생님 눈 뜬 사람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가 뭐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 성문인가 보살 부처할 때, 유교는 적어도 뭐 성인 근자나 5단계에서, 인간계에서, 부가나 기독교는 6단계에서 지인이나 시민이 되는, 불교는 7, 8, 90 성문연가 보살불 한다면, 글쎄요, 지금 우리가 대성의 입장에서 볼지 모르겠으나, 성문성처럼 사성제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눈 뜬 사람, 이런 것처럼 그 단계까지 설정을 해야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으나, 불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성문성 정도의 버금가는 수행에 이르러야 사심이 없는 단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연결 선생님께 하나 질문하면 그게 허영원 선생님이 그 민족주의적인 그 항일 지식인이라고 우리는 처음에는 알았었는데 그 친일적 행적도 상당히 40년대 원효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던 이유가 그게 막 요구를 받아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자기가 우러나서 한 건가요? 그거 제가 모르죠. 아, 그건 모르시죠? 제가 정확한 거 잘 모르고요. 네. 그 아까 발표문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경도된 시각이기 때문에 네. 고정된 시각으로 원인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그 말씀 논문을 쓸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네. 간략하게 그러면 하나만 간단한 거 여쭤보면, 그러면 역사적 평가 기준은 어떻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불교학 연구를 할 때 계승이냐 단절이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역사적 평가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된다? 아까 그 질문 어려운 답변 안 해도 된다고. 아,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을 안 해봐서 답변 제가 알겠어요. 올리세요. 제 질문은 아닌데요. 이광수도 원효대사 소설을 요 무렵에 쓰잖아요. 원효대사 재은미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한 1년 정도 차이가 날 비슷한 시기인데, 근데 제가 철학연구회 부회장하는데, 철학연구회가 일제시대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임을 한 2번인가 밖에 못하고, 책을 2번 술지를 내고 이제 폐간을 했는데, 그 이유가 찾아보니까는 그때는 한 몇 명이서 스타디 모임을, 철학 모임을 하는데도 순사가 거기 참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원효대사의 재은미라든지 원효대사 소설을 낼 때에 이거 뭐 당연히 경무부에서 경찰들이 심사를 하고 이걸 뭐 다 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편으로는 친일을 한 사람들의 변명들을 보면 글 같은 거 읽어보면 그때는 조선이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인들이 너무 핍박을 받아서 군대 가서 뭐 전쟁에 나가서 좀 이렇게 공을 세우고 그래서 핍박을 안 받고 좀 잘 살기를 바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봤어요. 유광수의 친일에 대한 그 논문을 쓴 거를 이제 그렇게 쓰는 것도 봤는데, 그리고 친일 인명사전에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분하고 이제 얘기도 제가 실제로 해보면 너무 친일을 뭐랄까 획일화해서 얘기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허영호 선생님도 아마 왜 굳이 뭐 그 당시에 그 친일 이런 연설들을 시국 연설도 하고 연설을 하면서 원효대사를 왜 굳이 썼을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일본에 충성하는 거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국의 위대한 사람을 부각을 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자존감 같은 걸 높이려는 의도도 이중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친일이 상당히 그 프리즘을 굉장히 여러 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무슨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친일이냐 아니면 민족운동이냐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실제에서 너무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시간은 없고요. 한 5분 정도 좀 이렇게 플로어에서, 예. 김영희 교수. 제가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예. 노영석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 불교사의 그 시대 구분이 중요하잖아요. 이경 선생님이 시대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면을 활용해서 이제 쭉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균형적인 관점을 이제 이용하셨고, 또 하나는 통일신라 시대 불교를 공부했다.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왠지 그 교수님께서는 한국 불교사 연구소장님이시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면. 예, 많이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없이 안 돼. 그냥 나가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서서 하셔도 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경 선생님이 출발이 역사도였고, 또 철학도 겸하면서 역사에 대한 남다른 시각이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차적으로 이제 유학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 불교, 또 신라 불교 이렇게 보면서 특히 원효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당시 아마 이명화의 조선불교 통사가 1928년에 나왔고 1917년에 이제 권상로의 조선불교 약사가 먼저 나왔고요. 30년 초인가 1년인가 조선불교사 개설이라고 또 권상로에 쓰게 있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것은 권상로 선생의 조선불교사 개설에 나오는 이제 시대 구분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좀 더 이제 이렇게 글을 쓰면서 했던 부분의 근거가 아마 코리아 카이텐의 조선 선교사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경 선생님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불교의 많은 문제점들이 교학을 소홀히 선학을 중시하고 코리아 카이텐의 이름이 뭐 교선사가 아니고 한국 불교사가 아니라 조선 선교사잖아요. 선을 앞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뭐 보조제로 이래 선이 추가되고 교가 종이 되는 그 흐름이 형성이 됐고 이후에 오늘날 한국 불교를 쓰는데 당시에 이제 어떻든 간에 학자 교수의 입장이기도 하고 한국 불교가 가장 성한 데는 교학이 기성했던 시기인데 북한이하는 오히려 이 텍스트에서 무려 선을 한 70% 가까이 심지어 75% 이상을 예대하고 교를 아주 그 반도 안 되는 방식으로 분량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으면서
당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을 계창기, 수성기, 쇠퇴기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통일신라기에는 그 저술들이 이루어지는 측면, 그리고 가장 우수한 저술들이 지어졌고 또 남아있다는 맥락,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전기의 원효를 비롯한 많은 그 사상가들의 저술들, 후기까지 포함해서 이쪽을 이제 계창기와 수성기가 걸쳐 있습니다만, 가장 그 우리 불교에서 자긍심을 가질 만한 시기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특화해서 기술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뭐 알다시피 원효 한국불교 출했지만, 이분이 온전히 한국불교 통사를 온전히 썼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주 전공이 한국불교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원효 연구를 오래 했고 한국불교 연구를 하셨지만 한국불교 역사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분이 쓴 책 말고 이제 고려대 그 한국 민족 사상 대개 쓸 때 일부 썼던 부분, 그리고 단편적으로 논문 썼던 걸 묶어가지고 책으로 나온 게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불교를 온전히 전관해서 전사의 개념으로서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한국의 불교라는 책은 시대군은 그렇지만 굉장히 교양서적으로 젊은 사람, 중고등학교 대학생 초임을 예상으로 쓴 책이라 보여서, 이렇게 시대 구분하는 것은 이분이 이쪽을 전적으로 시간을 투여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만은, 일단 온전한 한국 불교 통사 이런 개념보다는 교양 한국 불교 이런 정도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 구분한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심은 역시 원효 쪽 추고 불교를 좀 현실과 접목해서 해석해 가는 노력 속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사 철학자지만 사실은 액센트는 역사보다는 조금 철학 쪽에 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부분이 좀 촘촘하게 또 안배가 맞춰져서 쓰인 통사에 준하는 그런 역사서라기보다는 교양 불교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 저기 한두 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좀 한두 분만 마지막으로. 예. 나오셔서. 그 박사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통화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 조명기가 1940년에 조승불교와 전체주의라는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라불교와 그 이념? 이념. 그게 보면 한국불교와 총화성이라고 해서 그 글이 그대로 40년 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 총화성이라는 말은 전체주의라는 말은 번역한 거고, 조승을 하면 번역한 거고. 근데 그 전체주의 그 40년의 그 글에는 그 본인도 직접 얘기해요. 어떤 얘기냐면 오스만 슐판이라는 오스 대학의 강사인데 그 사람 전체주의 이론가예요. 근데 1938년에 전체주의 원리라는 게 일본에서 번역이 돼요. 그 글을 인용해가지고 이분이 논의를 진행을 해요. 그게 개념이 쌍관 개념이 나중에 통화로 해방국에 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통화 개념, 원래 쌍관 개념은 개별이 자기를 지향하고 중심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자기를 지향하면서 뭐 국가나 아니면 청왕이나 지향하는 거죠. 그냥 제국주의 시점에. 근데 이 개념이 난 해방 이후에 통화로 본인이 번역했겠죠. 하고 그걸 통불교는 하나로 통합불교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시민주의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해방 이후에 민족주의로 바뀐 거죠. 세남선의 통불교는 아니에요. 세남선 통불교는 그냥 민족주의. 두 가지 갈래로 그 해방 이후에 그 한국불교, 통불교 본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그 통합 개념을
그냥 근대법을 단절시키고 원효를 이해하는데 이걸 써도 되는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조명기 선생님의 그 통화론을 얘기할 때 근본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을 잘 그 논문은 사실 못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로 그 중점을 두지 않았던 그 측면도 있는데 사실 그걸 잘 모르고 제가 이 조명기 선생님의 다른 논문을 읽을 때 저도 막연하게 그 전체주의, 아니, 저기, 통불교 이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국가주의적인 그런 걸 저도 어렴풋이 조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현수 법장 스님의 그 화엄사상이 중국에서 그 척천모호의 어떤 그러니까 중국 법장 스님의 화엄종도 그 이론 자체는 어떤 국가에서 수용하기 굉장히 유리한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국가에 이렇게 이렇게 말해도 되네. 예. 있죠. 그 화엄사상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효성 선생님 그 통화론을 처음에 봤을 때도 이것도 그런 부분에 일종의 그 가능성이 있겠다는 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방 김영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사항은 제가 그 부분 논문을 안 읽어가지고 사실 몰랐거든요. 예. 박정희 유신 이후에 예. 연극 도시로 나온 내용 중에서 그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의 논의소에서 선생님이 다시 부활하고 네. 근데 제 아이디어는 식민지 이데올로기가 그 박정희 정권 때 다시 부활하는 부분이에요. 박정희도 그런 식이었고 또 하나는 그 동명기의 그 통합불교는 원래는 전체주의 불교였다가 불교는 전체주의다 하고 시작하는 글인데 그게 다시 이 9반 70년대에 민족불교로 되살아나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박정희라는 시대가 그 인물 자체가 그런 사람인데 그 시대가 그걸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지가 종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 저는 원효 왜 후장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체남선을 거친다거나 조명기 선생님의 해석에 약간의 불분명 또는 의도성이 원효 후장 사상의 해석에 숟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효 화정 사상을 읽어보면 어디에 독재를 옹호하는 게 있습니까? 원효 사상을 통불교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명기 선생님의 의도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원효 사상의 통불교, 한국불교 전통의 통불교라고 보는 게 문제가 있다고까지 논의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원효가 말하는 텍스트를 먼저 읽고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조명기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던 그 사람은 하나의 개인일 뿐이에요. 조명기가 무슨 어마어마한 한국불교에서 통불교 해석해서 큰 무슨 물줄을 이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학자가 차남선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의도를 깔고 해석을 했다선 쳐도 원효 사상과는 별개고 우리가 오늘날 통불교라고 부를 때는 직접 원효 사상과 대화하는 거지 조명기 선생님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차남선 선생님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불이 껴서 원효 사상에 대해서 이상한 평가를 하는지 난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저한테 그 얘기 감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따르다? 예, 제 느낌은 김영진 선생님 그런 질문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병우 선생님 말씀도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효 책을 읽고서
원효의 통불경 화쟁 사상을 직접 이해하지 않고 현대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뭐 일제 강점기가 됐든 아니면 박정희의 유신 독재 체제가 됐든 그 시대적 어떤 요청으로 활용을 하는 면이 있는 거는 뭐 어느 시기나 뭐 사상이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렇게 활용은 또 되기도 하죠. 보면은 그 정도만 하고 뭐 더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해요. 오해가 있었던 거죠. 김용진 선생님 말씀은 통불교 논의가 두 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 흐름의 라인, 그다음에 그런 흐름도 조명기 선생님 라인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고요. 어쨌든 그래도 원효의 화쟁 사상은 그 자체가 이제 통불교적으로 그냥 화학적으로 조명기 선생님이 보신 건데 제 생각은 결국 차이의 철학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원효 선생님이 말하는 원효 대사가 말하는 일심이라는 것도 차이의 존재론적인 차이에 기반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공통의 의미를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화쟁을 이뤄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법장에서 이해하는 식으로 조명기 선생님이 이해하는 식으로 그냥 총화 개념으로 보기엔 또 어려운 면도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문제 때문에 한 분만 마지막으로 이쪽 나와. 이런 예. 오늘 전체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많이 배웠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정우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정우 선생님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 성장하시면서 특히 그 철학을 매개로 해서 서양 철학과 불교와의 어떤 만남도 나름대로 수고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배경이나 맥락이 보통 이런 분위기에서 볼 수 없는 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영석 선생님께서 지금은 12학 시지만 이제 참여하게 시기를 맞으렸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서양 과학 기술을 포함한 서양 철학 또는 뭐 넓게는 서양 사상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그것과 어떤 불교의 교섭을 통해 이정우 선생님 자신은 어떤 경험 또는 체험을 하셨는지 그걸 통해 어떤 일깨워짐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가 한국 사람 우리 뭐 불교도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어떤 그 방향성이나 어떤 지침을 얻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질문을 주셨군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얘기할 예정이 없었는데 그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화음에 대한 얘기가 저한테 상당히 흥미로운 것 중 하나거든요. 우선 그 말씀하신 거 오토 슈퍼만이라는 사람은 나치스의 대표적인 이름가예요. 룰렌베르크와 더불어서. 그래서 오토 슈퍼만의 어떤 개념을 가져와 썼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떤 전체주의적인 함축이 대단히 강하다고 반대로 봅니다. 그 자체로서. 근데 이제 그건 또 그거고, 화엄 사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상이든지 이제 그 사상이 등장한 그 컨텍스트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전체주의로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컨텍스트를 잘못 읽은 것이고 원효의 화정 사상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와 별개로 화엄 사상이라는 그 사회 체계가
언제라도 전체주의로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성격의 사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제가 보기엔. 실제로 그 일본 80에서도 화음을 끌고 들어와서 굉장히 그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대동아 동역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만들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카이스트에서 화음 사상에 대해서 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비교 철학적. 그래가지고 화음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이 없는 사상이 아니에요. 끝이라고 진정한 의미의 바깥이 없지 않느냐. 타자와의 마주침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타자와의 마주침이나 바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겸손하게 얘기했다가 어떤 그 여스님한테 엄청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10분 정도 이렇게 아랍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음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 해한 건지 아니면 화음 사상에 정말로 어떤 그렇게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좀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거는 뭐 워낙 제가 답변할 능력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종교로서 이거는 좋아하는데 철학으로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실전자이기 때문에 그 도가 철학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 전통으로 말하면 무장 사상에 경도가 되어 있고 철학적으로는 불교의 입장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불교 있잖아요. 그 철학 끌어들이지 말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집착하지 말라는 등등등 이제 그런 걸 저는 깊이 공부하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안에 가면은 저는 제일 먼저 거기는 절을 가거든요. 절에 가면 너무 좋고. 근데 철학자로서는 불교에 동의하기 좀 그리고 불교하기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사실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다 아니다 하게 하는 문제가 있고 다만 이제 철학적으로는 약간 결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7시 17분인데 근데 끝내시기 전에 이정훈 선생님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여기 화음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사석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박사님. 박수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사석에서 하죠. 사석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어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관점으로 읽기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하는 건 자유지만 그 해석이 그 사상을 전체를 평가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화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긴 한데 과연 그 해석이 화음 전체의 본질을 규정할 만한 해석인가의 문제는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질문하신 건 바깥이 없는 사상이다. 타자와 마주침이 없는 사상이다. 그 얘기. 그 얘기. 그럼 사석에서 나중에 떠오르신 게 있으신 분은 저기가 이정훈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그러면은 그 대한시대 한국철학자들의 불교철학과 분향원 인식 10주년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29차 학술되는 것을 마치는 걸로. 네, 이어서 연구소 소장이신 고영석 교수님의 퇴회사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중에 사진을 한번 찍으시고 저녁을 먹고 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홍석은 있고요. 정훈 선생님 질문과 관련해서 결국 사사무의 법계라고 하는 부분은 안팎이 다 조화되는 맥락이 분명히 있죠. 바깥이 없지 않죠. 지금 아까 얘기한 가마다 시교나 지금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 궁극주의 철학으로 지금 화음을 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화음이 그렇게 해석되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그렇게만 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한시대 한국 철학자들의 불교 철학과 문화 원효 인식에 대한 장시간의 세미나 학술대회를 마쳤습니다. 재미가 있으셨나요?
아마 이런 학술 내용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다른 학회에서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되게 굳이 뭐 역사나 철학을 하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20세기 한국 철학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가 뭐 우리 이정우 선생님 한겨레 신문 연재하는 부분이나 우리 20세기는 되게 철학이 없어서 되게 시인이 그 역할을 했다. 뭐 우리 강신 누굽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20세기 우리 철학이 연구가 안 되다 보니까 서양은 뭐 지금 대칸슈 이후에도 많은 뭐 하이데거나 뭐 지금 니체는 뭐 많이 얘기해도 리케르 뭐 많이 얘기도 우리는 왜 철학자가 없는가 얘기를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신주 그 저자 같은 경우는 20세기 한국의 철학은 철학자가 없어서 오히려 시인들이 그 역할을 했다. 뭐 육사나 뭐 윤동주나 이런 사람이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설득에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아까 이종호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동하나 또 여러 이제 철학자들의 연구가 안 되어서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도권에서 교수들이 이렇게 뭐 복덕방이라도 좋고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좀 넘어서서 자기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자꾸 막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이종호 선생님처럼 이렇게 넘나들면서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 개인의 역량과 용기에 따라서 너무 제도권에서 있는 철학사를 이렇게 똘똘 외워가지고 전달하는 걸 좀 넘어서서 자기 언어와 자기 논리로 철학하는 철학자도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정년 이후에는 또 결국은 어떻게 살까에 따라서 교수가 아니라 이제는 전직 뭐 명예 교수가 아니라 철학자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충분히 나오고 나서리라 생각합니다. 약간 뭐 신용호 선생님이나 김영효 선생님이나 그 외 다른 분들도. 그래서 20세기에 또 21세기의 철학자들의 흐름이 끊어진 게 아니다.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환기되고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런 학술회를 좀 기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5명의 연구자들, 우리 서두에 하셨던 뭐 신호현, 김형효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철학이라는 부분을 너무 그 제도권 안에만 가둘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좀 넘어서야 되지 않는가. 그래 대중과 교류하고 대화도 하고 사회 여러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자들에 대한 해석과 이런 의미의 부분들이 좀 더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5명 또 7명의 주제 대상 인물들은 적어도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결국 이런 거는 결국 우리들 자신의 문제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의 문제를 좀 안고 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된 학술 대회였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앉아서 이렇게 토론도 해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빈자리 없이 가득 채우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좋은 기획을 해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